김포 한강투 양촌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전수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병채 변호사님을 모시고 회원님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작물 조사는 보상금과 직결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일부 대책위들이 성급하게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콤팩트시티는 6월 15일이 되어야 지작물 조사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이 되기도 전에 LH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일방적인 설명회를 하는 대책위들이 있습니다. 각 지작물 조사 업체마다 매뉴얼과 성향이 다르고 아직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알맹이 없는 설명회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시간만 낭비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성급하게 설명회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그 지작물 조사 업체가 입찰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업체 소개 겸 지작물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과거에는 LH가 직접 했는데 지금은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지작물 조사를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요령, 뭐 전화번호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작물 조사의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 선정된 지작물 조사 용역 업체가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LH가 주도적으로 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 기회를 보통 갖습니다. 그런데 그 지작물 조사 업체가 선정이 되기 전에 LH가 설명회를 한다면 업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안내가 빠진 상태에서 추상적인 그 지작물 조사의 방법과 일정만 설명을 할 거라서 알맹이 없는 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6월 15일이 지나고 나면은 LH 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된 업체하고 불러다 놓고서 저희들은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요.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강제 수용 지군의 농지법 전수조사의 부당성과 구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경자 유전이라는 원칙 아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되는 지구까지 예외 없이 농지법 전수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수용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데 수용 지구 내 땅들은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강제로 뺏기는 처지인데도 만약 처벌과 이행 강제금까지 물린다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요. 또한 억울하게 처분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당장 취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은 무엇이고 혹시 대안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위반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지를 농지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 농지법 위반으로 인정이 되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처분 의무가 부과되고요.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는 처분 명령이 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이 농지를 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신도시 안에서 그 신도시 안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곧 수용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농지를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수인을 찾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농어촌 공사에 또 매수를 청구해야 되는데 농어촌 공사는 공시지가로 사도록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지법 위반으로 판정이 되면은 이제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농지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곧 강제 수용이 되어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아파트 부지로 사용될 신도시 안에 있는 농지에까지 농지법 위반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전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전수조사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너무 강제 수용되는 지역까지 디테일하게 한다는 거는 뭐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예. 그 농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공장이나 뭐 창고로 사용되는 농지는 당연히 이제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농지에 나무를 심는 경우에 농지법 위반인지에 대한 문의를 제가 최근에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농지법에 농지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당연히 농지로 보는 것이고, 인삼, 약초, 잔디를 심어도 농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과수, 뽕나무, 유실수 이런 것도 농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유실수가 아닌 일반 수목을 심어도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심어도 농지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이 조경 목적이 무슨 뜻이냐면 정원을 조성하거나 녹지를 조성하거나, 네.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나무들을 심잖아요. 그게 조경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상용으로 심는 것은 농지로 보지를 않고, 나무를 심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심는다면 이건 이제 농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LH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으로 LH 구조개혁안의 핵심과 우리 컴팩트시티 수용지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LH 구조개혁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과 부채 관리가 강화된다면 컴팩트시티 내의 보상 시기나 보상금 규모와 이주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LH 구조 개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요. 첫 번째는 LH가 공공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이걸 과거에는 민간에 분양을 해왔는데, 민간에 분양하지 말고 LH가 계속 소유권을 가져가라. 그래서 그 공공 택지 위에 아파트를 지으면 공공 분양 혹은 공공 임대로 해라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공공 임대 아파트의 비율을 75% 이상으로 늘리라는 주문을 정부가 해서 그런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공공택지를 개발을 해서 팔지 말고 LH가 계속 가져가면서 그 공공택지 위에 건축할 아파트도 분양보다는 임대하는 쪽으로 운영하라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LH가 땅을 팔고 아파트를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야지 토지 보상하면서 공공택지를 분양하면서 지출된 돈에 대한 이제 회수가 이루어져서 사업성이 유지가 되는데, 공공택지를 분양도 못하고 아파트를 분양이 아닌 임대로 돌리게 되면은 회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 보상을 해줄 때 이걸 타이트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가로 그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개혁안의 한 축이고, 또 최근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과거의 대통령과 그 관계부처의 그 대화에서 작년 기준으로 LH의 부채가 166조인데 그 중에 120조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입니다. 그래서 LH가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로 돌릴 때 LH하고 세입자 간에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세입자로부터 받은 이제 보증금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위해서 지출이 될 것이고,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LH의 채무로 남거든요. 이것이 80% 가까이를 LH 전체 부채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채를 새롭게 발행을 하면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이 부채 비율 한도 때문에 공채 발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세입자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LH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120조라는 작년 기준으로 120조라는 부채가 신설 법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LH는 부채 비율 한도가 굉장히 한도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 여유를 이제 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또 그 발행할 이제 여지가 커지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두 번째 그 구조 개혁안이 현실화가 된다면 아까 첫 번째 구조 개혁안에서 나왔던 우려, 저가 보상이 우려가 되지 않을까, 땅을 팔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구조 개혁안이 실행이 된다면 부채 발행 한도가 굉장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채 발행을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채를 발행해서 나온 돈들이 토지 보상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이런 LH 변화와 구조개혁 흐름을 본다 그러면 두 번째 항에 맞춰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전략을 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부채 비율 한도를 낮추기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공채 발행의 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함이거든요. 공채를 왜 발행하겠습니까? 그 돈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 별도의 법인을 만든다면 그 LH가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말고 공공임대로 돌리도록 한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우리가 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구조개혁안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신설법인이 떠안도록 한다면 그 LH 구조개혁안이 토지 보상에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타 대체기의 보상 사례와 콤팩트 시티 내 보상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보상된 용인 이동 남사 산단은 보상이 아주 잘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광명 시흥 신도시는 현재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두 지역의 보상 수준과 특징은 어떠한지 비교 설명을 함께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상이 나온 곳이 용인 이동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굉장히 빠르게 보상이 이루어졌다. 2023년 3월 15일 날 최초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구 지정이 아니고 그날이 최초 발표일입니다. 23년 3월 15일. 그런데 보상이 25년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3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최초 발표부터 보상까지 끝난 겁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두 번째 보상금이 굉장히 후하게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게 제가 다 수용 재결로 수임한 사건들인데, 대지는 3.4배, 3.7배, 전답이 4.5배, 무려 5.2배까지 나온 토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럼 그 3.4배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본인 자기 토지 공시지가에 3.7배, 4.5배, 5.2배 나왔고, 공장도 3.5배 정도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3기 신도시들보다는 월등하게 보상이 잘 나왔는데 속도도 빠르고 보상금도 후하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는 매수인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해야 되니까 분양이 잘 될지 안 될지, 또 언제 분양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여기는 삼성이 분양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LH와 삼성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LH가 1,000조를 투자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천조에서 토지보상금으로 1조, 2조 더 주는 것은 0.1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은 보상금 1, 2조 더 주는 것보다는 얼마나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느냐에 더 신경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LH는 후하게 준 보상금을 삼성으로부터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LH가 보상금을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헐값에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용인 반도체만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그 김포 한강 이지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흥도 질문을 하셨잖아요. 광명시흥은 5월 18일 날 그 감정평가서가 납품이 됐고요. 그래서 7월 중순이나 말경에 토지 보상은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나올 것이고, 지작물과 영업 보상은 이미 이 보상가 산정이 끝난 곳은 그 토지 보상이랑 같이 나올 거고, 아직 지작물 조사가 안 된 토지도 있습니다. 혹은 지작물 조사를 마쳤지만 지작물 보상가가 산정되지 않은 그런 토지들은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가 384만 평이거든요. 기존에 이미 5년 전에 보상이 끝난 3기 신도시와 앞으로 보상을 앞두고 있는 그 나머지 신도시들 다 합쳐도 광명시흥 신도시가 압도적으로 면적이 큽니다. 384만 평. 그런데 그 LH 내부적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토지 보상금으로 굉장히 그 낮은 수준의 금액을 책정을 해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출돼야 될 금액이 많아서 그 보상가도 조금 토지주들이 느끼기에는 불만족스러운 보상이 나올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저기 그 김포 한강2 컴팩트 시티는 서울 5호선 연장 예타 통과 같은 큰 호재가 있습니다. 그럼 앞선 선례들만큼 혹은 또 그 이상의 정당한 보상을 기대해도 좋을지 좀 객관적인 전망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누구보다도 김포 지역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타 통과 및 이것이 이제 빨리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그것이 이제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이제 공공택지를 조성하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도시 발표 후에,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 주변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개발 호재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개발 이익을 신도시 안에 있는 강제 수용 당하는 토지의 감정 평가를 할 때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거나 거래 사례를 쓸 때 지구 지정일 직전까지의 것을 쓰는 이유가 이 개발이익 배제 원칙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해 사업, 이 김포 한강 이지구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게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감정 평가할 때 반영을 하면 안 됩니다. 법에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해 사업이 아닌 타 사업, 지금 5호선 연장이라든가 계양 강화 그렇죠, 계양 강화 고속도로, 여러 가지 그 한강 이지구 이외의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이 하는 개발 사업도 있고 민간이 하는 개발 사업도 있고, 이건 타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기 때문에 그 221만 평 김포 한강 이지구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는 타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대법원 판례도 있고 토지보상 평가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로 재작년인가요? 작년 5월 달에 화성 어천지구가 수용이 됐는데, 어천역이 그 전까지는 수인분당선, 그러니까 수인분당선의 한 역이었는데 화성 어천지구가 발표되면서 KTX 환승역, 경부역과
경부선과 호남선의 환승역 역할을 병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건 이제 화성 어천지구와 무관한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타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인정을 해서 어천지구 토지 보상을 할 때 기타 요인으로 해서 10%의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김포 한강 2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5호선 연장이나 계양 광화 고속도로가 기타 요인으로 해서 그 가산점을 주고도 남을 만한 호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보정치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반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김포 한강투 양촌 대책위원회에서 박경채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좋으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종종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